이야기의 시작은 그날 밤 땀과 열기로 후끈한 피트니스 센터였어요. 마지막 회원이 나간 뒤라 쿵, 쇠 부딪히는 소리 말고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죠. 오직 거대한 환풍기가 밤 공기를 힘겹게 빨아들이는 소리만 낮게 울리는 그런 무거운 침묵 속에서요. 제 등 뒤에 서 있던 그 남자, 아들 친구 녀석의 존재감이 온몸으로 느껴지기 시작한 건 바로 그때였어요. 자, 어머님. 딱 한 개만 더요. 호흡 뱉으시고요. 후. 등 뒤에서 들려오는 낮고 힘있는 목소리에 저는 겨우겨우 쇠막대를 끌어내렸죠. 아봉수야, 나 더는 못하겠어. 힘이 하나도 없어. 제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리고 있다는 걸 저도 알았어요. 정말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죠. 등 전체를 감싸고 있는 그의 단단한 가슴과 제 허리를 붙잡은 뜨거운 손 때문에 숨이 막혔거든요. 아니에요, 하실 수 있어요. 거의 다 왔는데. 제가 뒤에서 꽉 잡아드리고 있잖아요. 절대 안 다쳐요. 그냥 몸이 좋다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됐어요. 살아있는 거대한 조각상 같기도 하고 금방이라도 무슨 일을 저지를 것 같은 맹수 같기도 했거든요. 그 압도적인 남자 냄새, 그리고 야생의 숨결 같은 게 제 심장을 향해 돌진해오는 것만 같았죠. 도대체 저렇게 치명적인 남자가 왜 이런 동네에서 헬스장이나 하고 있는 걸까 엉뚱한 생각을 하는 순간이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에 숨이 턱 막히고 온몸이 얼어붙어 버렸는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그 애가 제 귓가에 대고 나직이 속삭인 게 어머님 힘드시면 제 몸에 기대셔도 괜찮은데. 네, 제 나이가 55이었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도예가였던 남편을 먼저 보내고 그저 그의 아내라는 그림자 속에서 평생을 살아온 과부였죠. 그런 제가 28살이나 어린 아들 친구에게 심장이 뛰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아주 미친 듯이요. 어쩌다 이렇게 됐냐고요?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꽁꽁 얼어붙었던 제 심장을 녹여버린 저. 거대한 남자와 저희 조금은 위험하고 아슬아슬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부디 귀 기울여 주시겠어요? 제 이름은 홍영숙, 나이는 55이에요. 제 남편 박진우 살아있을 땐 도예계에서 꽤 알아주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위암으로 가버린 지도 벌써 5년이 됐네요. 성북동 우리 집 작업실에는 아직도 남편이 마지막으로 만지던 다랑아리가 그대로 있어요. 옷장에도 흙냄새 밴 남편 옷이 그대로고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속이 텅 비는 것 같아 힘들어요. 그 사람이 떠난 건 그냥 제 세상이 통째로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남편은 저한테 그냥 남편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의 전부였죠. 사이가 좋았냐고요? 에이, 그런 말로는 부족해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속궁합이 정말 대단했거든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제가 정신을 못 차리는지, 어디를 만져야 녹아내리는지 귀신같이 아는 남자였어요. 흙먼지 묻은 그 사람의 단단한 손이 제 몸을 쓸어내릴 때마다 온몸에 전기가 오르는 기분이었으니까요. 그 사람 덕에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여자라고 느꼈어요. 한마디로 제 몸과 마음을 완벽하게 만족시켜주는 유일한 남자였죠. 그런 남편이 곁에 없으니 제 몸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 넓은 침대는 어찌나 춥고 휑한지. 남편의 손길이 닿지 않는 제 몸은 하루가 다르게 시들어갔죠. 처음일 2년은 슬퍼서 아무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다 3년쯤 되니깐 주변에서 가만두질 않더라고요. 특히 친구 숙자요. 영수가 언제까지 그렇게 혼자 살 거야? 너 아직 괜찮아. 내가 진짜 끝내주는 사람 알아봤어. 사업하는 사람인데 돈도 많고 젠틀해. 한번 만나봐. 그렇게 등 떠밀려 나갔죠. 남자는 정말 점잖았어요. 그런데 식사 후에 차 안에서 그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남편의 그 뜨겁고 단단한 손과는 차원이 달랐죠. 남편 생각만 더 나더라고요. 영숙 씨 혹시 제가 너무 서둘렀나요? 아니에요. 제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나 봐요. 죄송합니다. 두 번째 남자는 의사였는데 말은 참 재밌게 했어요. 근데 밤이 되니 영 아니더군요. 제 마음은 어루만져줄 생각도 없이 그저 자기 욕심만 채우려는 게 뻔히 보였어요. 남편은 제 마음까지 사랑해줬는데 말이죠. 세 번째는 저보다 어린 남자였는데 힘만 좋았지 완전 초짜였어요. 제 몸이 뭘 원하는지는 하나도 모르고
자기만 좋으면 그만이었죠. 한마디로 최악이었어요. 그날 밤엔 서러워서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남자 셋을 겪고 나니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제 몸이 남편을 기억하는 거죠. 다른 남자로는 택도 없었어요. 그 누구도 저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절망감에 전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남편이 미치도록 그리워지고 제 자신이 텅 빈 껍데기처럼 느껴졌죠. 사람들은 말해요. 남편이 남긴 돈으로 평생 편하게 살 테니 뭐가 걱정이냐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모르죠. 해가 지면 이 넓은 집이 얼마나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지는지를요. 전 그냥 숨만 쉬는 껍데기처럼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그렇게 극심한 우울증까지 겹쳐 저는 매일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외아들 창식이는 그런 저를 볼 때마다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대기업 과장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녀석이 야근에 회식까지 하면서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이 성북동 집까지 저를 보러 왔죠. 올 때마다 잔소리였지만요. 어머니, 언제까지 이렇게 방 안에만 계실 거예요? 커튼은 맨날 쳐 있고 집골이 이게 뭐예요? 그러다 정말 큰 병 나요. 괜찮다, 창식아. 엄마 걱정 말고 너나 잘 챙겨. 다들 이렇게 늙어가는 거지. 늙는 거랑 병드는 건 다른 문제예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거, 그게 가장 무서운 병이라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런 모습 보시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어머니 웃는 모습 얼마나 좋아하셨는데. 아들 녀석의 말이 틀린 게 하나 없어서 늘 가슴이 송곳으로 찔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저는 그저 희미하게 웃어 보일 뿐이었죠. 뭔가를 다시 시작할 이유 같은 건 제 인생에 이제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초여름 저녁이었어요. 퇴근길에 들른 창식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어머니, 제발 제 부탁 딱 한 번만 들어주세요. 운동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건 어때요? 우울증에는 몸을 움직이는 게 최고래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니? 숨쉬기 운동도 벅차다. 아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제 중학교 친구 중에 봉수라고 기억나세요? 옛날에 축구한다고 까맣게 타서 우리 집에도 몇 번 놀러왔던 녀석 있잖아요. 글쎄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그 녀석이 부상 때문에 축구는 그만뒀는데 몇 년 전에 우리 동네 옆에 큰 헬스장을 차렸어요. 타이탄 피트니스라고. 엄청 잘 돼요. 제가 그놈한테 신신당부해놨으니까 그냥 가서 상담만이라도 한번 받아보세요. 걔가 직접 가르쳐주면 더 좋고요. 걔 착한 놈인 거 아시잖아요. 아들은 제 손에 헬스장 전단지를 억지로 쥐어줬어요.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갈 생각은 조금도 없었죠. 땀 흘리는 젊은 애들 틈에서 이 늙은 몸으로 낑낑댈 모습을 상상하니 생각만 해도 끔찍했거든요. 하지만 며칠 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는 마음을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생기 없이 축 처진 볼살, 푸석한 머리카락,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무런 감정도 없는 동태 같은 눈. 정말이지 꼴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남편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홍영숙이 이렇게까지 망가지는 걸 하늘에서 그가 본다면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 결국 저는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저와 그 남자 강봉수와의 첫 만남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며칠 후 저는 평생 입어본 적 없는 낯선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타이탄 피트니스라는 곳을 찾아갔어요. 자동문이 열리고 들어선 순간 저는 호흡을 멈췄죠. 쿵, 쿵, 심장을 울리는 음악 소리, 땀과 열기, 젊음의 에너지가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중앙에서 저는 제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래에는 무릎까지 오는 검은색 반바지, 위에는 몸에 딱 붙는 하얀 나시티를 입은 한 남자. 창식의 친구 봉수임이 틀림없었어요. 떡 벌어졌다는 말로는 부족한 태평양 같은 어깨, 터질 듯이 부풀어 오른 팔뚝의 혈관. 그리고 제 눈을 의심하게 한 것은 그의 하체였죠. 웬만한 여자의 허리보다 굵어 보이는 말벅지라는 단어로는 표현이 안 되는 거대한 허벅지. 마치 고대 그리스의 조각상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비현실적인 육체였어요. 하지만 제 시선을, 제 모든 의식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인 것은 따로 있었네요. 몸에 딱 붙는 운동복 반바지 사이로
선명하게 드러난 그의 중심. 그것은 평범한 남자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들 만큼 우람하고 거대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어요. 경악과 수치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원초적인 호기심이 뒤섞여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거든요. 어머나 저게. 실제로 저렇게 노골적인 남성의 상징을 목격한 순간 5년간 잠들어 있던 제 몸의 가장 깊은 곳이 저릿하게 반응하는 기묘한 감각이 온몸을 훑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때 그가 저를 발견하고는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가까이서 본 그의 몸은 더욱 압도적이었습니다. 어머님, 진짜 오셨네요. 창식이 어머님 맞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봉수입니다. 창식이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댁에서 밥 얻어먹은 거 아직도 기억하는데 어머님은 그때랑 똑같으시네요. 앳된 얼굴에 장난기 가득한 미소. 하지만 목소리는 그의 덩치를 닮아 낮고 굵게 울렸어요. 악수를 청하는 그의 손은 제 손의 2배는 됨직한 크기에 뜨겁고 단단한 굳은 살이 박여 있었죠. 그 손에 제 손이 잡히는 순간 마치 강력한 전류가 흐르는 듯 온몸이 짜릿했습니다. 저는 애써 그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하려 했지만 자꾸만 시선이 아래로 향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네요. 어서 와요. 아니, 내가 온 거지. 반가워요, 봉수군. 자네 정말 훌륭하게 컸구나. 스스로를 다그치며 태어난 척했지만 5년간 멈춰있던 심장이 제멋대로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28. 철부지 같던 아들의 친구. 홍영숙, 정신 차려. 하지만 이미 제 머릿속은 온통 그에 대한 상상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죠. 저 거대한 것을 품고 있는 남자라면 남편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어쩌면 남편보다 더 미친 생각이라는 걸 알면서도 상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가지고 싶다. 저 남자의 모든 것을 가져보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이 제 온몸을 지배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제 몸 상태를 체크하고 운동 계획을 설명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저는 속수무책으로 빠져들고 있었어요. 그는 단순히 기구 사용법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지금 몸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기계 같아요. 모든 관절과 근육이 녹슬어 있네요. 처음부터 무리하면 다쳐요. 잠들어 있는 근육들을 하나씩 깨우는 것부터 시작하죠. 제가 천천히 아주 부드럽게 깨워드릴게요. 그의 언어는 트레이너의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방치된 고장난 악기를 조율하는 장인의 것에 가까웠어요. 얼음장 같던 제 몸에 작은 불씨를 던지는 그런 언어였죠. 그날 이후 저는 일주일에 3번씩 꼬박꼬박 봉수의 피트니스 센터를 찾았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색하고 부끄러웠죠. 젊고 탄탄한 몸매의 여자들 사이에서 제 뱃살과 늘어진 팔뚝 살을 드러내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거든요. 하지만 봉수는 그런 저를 능숙하게 개인 PT룸으로 이끌었어요. 어머님은 특별 회원이니까 여기서 저랑 단둘이 하죠.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단둘이라는 말이 왜 그렇게 야릇하게 들렸는지 그는 제게 가장 기본적인 맨몸 운동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스쿼트, 런지, 플랭크. 간단한 동작이었지만 그의 지도는 결코 간단하지 않았죠. 자, 스쿼트 하실 때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면 안 돼요. 엉덩이를 뒤로 쭉 빼면서 의자에 앉는다는 느낌으로. 어이쿠, 중심이 흔들리시네. 제가 좀 잡아드릴게요. 그는 말로만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는 제 등 뒤로 다가와 제 골반을 커다란 손으로 덥석 잡고는 자세를 교정해 주었죠. 이렇게요. 엉덩이에 힘 꽉 주시고. 그렇죠. 어머님,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근육을 제대로 쓰려면 정확한 자극이 중요하거든요. 그의 손이 제 엉덩이 바로 위 허리께에 닿는 순간 저는 숨을 헉 들이마셨습니다. 5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남자의 손길. 그것도 저를 욕망하게 만든 젊은 남자의 단단하고 뜨거운 손길. 제 몸은 배신자처럼 즉각 반응했어요.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거든요. 자그마한 스킨십에도 온몸이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왜 이렇게 떠세요? 힘드세요? 첫날이라 무리인가? 아니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저는 그에게 제 속마음을 들킬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하지만 그와의 스킨십은 제 상상력을 더욱 자극했어요. 스트레칭을 위해 그가 제 다리를 잡아 누를 때면 그의 얼굴이 제 허벅지 사이에 가까워졌고 저는 저도 모르게 다리에 힘을 주며 그의 머리를 조이고 싶은 충동에 시달렸죠. 그의 손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그 자리에 불도장이 찍히는 듯 뜨거웠습니다. 저는 어느새 운동 시간보다 그와의 은밀한 접촉을 더 기다리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네요. 몇 달 동안 운동은 순조롭게 계속되었어요. 저는 봉수의 지도를 받으며 조금씩 몸의 활기를 되찾았죠. 뭉쳐있던 근육이 풀리고 혈액순환이 되자 안색도 눈에 띄게 좋아졌거든요. 하지만 제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를 향한 욕망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지만 아들의 친구라는 현실의 벽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 밤 그의 거대한 형상을 떠올리며 잠 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될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순간부터 봉수의 표정이 눈에 띄게 어두워졌어요. 늘 장난기 넘치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고 종종 깊은 한숨을 내쉬곤 하더라고요. 센터의 분위기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북적거리던 회원들의 수가 눈에 띄게 줄었고 함께 일하던 트레이너들도 한두 명씩 그만두는 것이 보였고요. 하루는 운동을 마치고 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봉수군, 무슨 힘든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서 나한테라도 말해봐요. 제 질문에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무거운 입을 열었어요. 아, 어머님. 사실은 요즘 센터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요. 솔직히 죽을 맛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에 설상가상으로 터진 코로나19 사태는 피트니스 업계에 직격탄을 날렸거든요.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와 사람들의 불안 심리로 회원들의 발길이 뚝 끊겼고 매달 나가는 임대료와 관리비, 인건비는 그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죠. 이번 달 직원들 월급도 주기 힘든 상황이에요. 월세는 벌써 2달이나 밀렸고요. 은행 대출도 알아봤는데 이런 시국에 누가 저 같은 자영업자한테 돈을 빌려주겠어요. 창식이한테는 차마 이런 꼴 보이기 싫어서 말도 못하겠고 정말 막막하네요. 그의 지친 얼굴을 보니 남일 같지 않았어요. 절망에 빠진 그의 모습은 남편을 잃고 홀로 세상에 내던져졌던 제 모습과 겹쳐 보였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욕망하는 이 젊고 건강한 사내가 돈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했네요. 이것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었어요. 그를 돕고 싶었고 그의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 그와 더 깊은 관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기적인 기대감도 있었죠. 다음 운동 시간에 저는 그에게 통장이 든 봉투를 건넸습니다. 봉수군,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일단 급한 불부터 꺼요. 내가 빌려주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나중에 형편 좋아지면 천천히 갚아요. 봉투 안에는 남편이 남긴 유산의 일부인 2억 원이 들어있었어요. 그는 봉투를 열어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하더라고요. 어머님, 이게 무슨... 제가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받아요.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안 돼요. 됐어요. 나한테는 그냥 묵혀두는 돈이야. 자네처럼 젊은 사람이 꿈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가치 있게 쓰는 거라고 생각해.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네? 조건이요? 나 여기서 계속 운동하게 해줘요. 자네가 망하면 나 가르쳐줄 사람이 없잖아. 알았지? 제 농담 섞인 말에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무도 제 옆에 있어주거나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았는데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의 눈물은 제 마음속 깊은 곳을 울렸어요. 저는 그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죠. 그 돈으로 봉수는 급한 빚을 해결하고 직원들을 모두 정리했어요. 그리고 센터가 정상화될 때까지 혼자서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그의 곁을 지켰죠. 운동 시간이 끝나도 남아서 청소를 돕고 저녁을 챙겨주며 그에게 힘이 되어주려 애썼거든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졌고 단순한 회원과 관장의 관계를 넘어선 동지애 같은 감정이 싹텄습니다. 운명의 그날 밤.
마감 시간이 지나고 텅 빈 센터에 우리 둘만 남았어요. 그날따라 유난히 지쳐 보이는 그를 위해 저는 근처 식당에서 그가 좋아하는 보쌈과 소주를 사왔습니다. 우리는 PT룸 바닥에 주저앉아 술잔을 기울였죠. 어머님 덕분에 저 진짜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어요. 어머님 아니었으면 저 지금쯤 길바닥에 나앉았을 거예요. 술 기운이 오른 그의 눈은 감성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별말을. 자네가 열심히 하니까 그렇지.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아니에요. 어머님이 아니었으면 전 벌써 모든 걸 포기했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주세요? 전 그냥 창식이 친구일 뿐인데. 그는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그의 크고 뜨거운 손이 제 손을 감싸는 순간 억눌러왔던 욕망이 다시 고개를 들더라고요. 술기운과 그날 밤의 묘한 분위기가 제 이성의 빗장을 풀어버렸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은 채로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그 거대한 몸집의 사내가 아이처럼 우는 모습에 제 마음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의 등을 쓸어주며 그를 달랬죠. 얼마나 지났을까? 울음을 그친 그가 젖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제게 달려들 듯 입을 맞췄습니다. 소주 냄새와 그의 땀 냄새가 뒤섞인 거칠고 서툰 키스였죠. 하지만 저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그의 목을 끌어안고 그의 키스를 받아들였거든요.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그의 묵직함은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남편이 섬세한 장인이었다면 그는 모든 것을 부수고 새로 창조하는 야수와 같았죠. 저는 그의 몸 아래서 부서지고 녹아내리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5년 만에, 아니,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완전한 충족감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그렇게 만족스러운 관계는 처음이었어요. 저는 봉수에게 완벽하게 빠져버렸네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로를 마주했어요. 봉수는 친구 엄마와 선을 넘었다는 사실에 현타가 온 듯 제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더라고요.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가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그날 이후 봉수는 의식적으로 저를 피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저는 조급해하지 않았죠. 이미 그의 몸에 제 흔적을 깊이 새겨놓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으니까요. 역시나 며칠 지나지 않아 그는 제게 저녁을 먹자며 연락해왔어요. 그날 밤도 우리는 술을 마셨고 또다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두 번째 밤은 처음보다 훨씬 더 농밀하고 뜨거웠죠. 그렇게 우리의 비밀스러운 관계가 시작되었어요. 서로 너무나도 만족스러웠기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처럼 지냈습니다. 낮에는 다정한 관장님과 성실한 회원으로, 밤에는 누구보다 뜨거운 연인으로요. 코로나 시국으로 모두가 움츠러들었던 그 시간, 우리는 우리만의 세상 속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탐닉했죠. 그 위태롭고 은밀한 관계는 무려 3년이나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에게 아낌없이 주었어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의 옷을 사주고 영양제를 챙겨주고 때로는 금전적인 지원도 마다하지 않았거든요. 그는 저를 통해 물질적 안정을 얻었고 저는 그를 통해 여자로서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던 거죠. 시간이 흘러 지긋지긋했던 코로나가 끝나갈 무렵 그의 피트니스 센터도 점차 정상을 되찾았어요. 회원들이 다시 늘어났고 그는 새로운 트레이너들을 고용하며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다시 예전의 자신감과 활기가 넘쳤네요. 바로 그때쯤 아들 창식이가 결혼을 발표했어요. 저는 아들의 결혼을 준비하며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객들 앞에서 행복하게 웃는 아들과 며느리를 보며 문득 봉수의 미래를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그는 이제 30을 갓 넘긴 젊은 나이였어요. 언제까지나 50이 훌쩍 넘은 나이든 과부의 숨겨진 연인으로 살게 할 수는 없었죠. 그도 창식이처럼 예쁜 여자 만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처음부터 끝이 정해진 시한부 사랑이었으니까요. 아들의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 뒤 저는 봉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어렵게 이별을 고했죠. 봉수 씨, 우리 이제 그만하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영숙 씨.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말해봐. 내가 다 고칠게. 아니,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 내가 문제야. 당신 미래를 내가 맡고 있는 것 같아서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이제 당신도 좋은 사람 만나서 정식으로 연애하고 결혼도 해야지. 나 같은 늙은 여자한테 발목 잡혀 있으면 안 돼. 그는 완강하게 반대했어요. 제 곁에 있고 싶다고, 다른 여자는 생각조차 해본 적 없다고 매달리더라고요. 미래? 내 미래는 영숙 씨 당신이야. 난 지금이 너무 행복한데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나이 같은 거 상관없어, 난. 하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의 방식이라고 믿었거든요. 아니, 이건 이별이 아니라 당신을 놓아주는 거야. 내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해줘. 부탁이야, 봉수 씨. 그렇게 우리는 3년간의 뜨거웠던 사랑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2번 다시 타이탄 피트니스를 찾지 않았어요. 봉수와 헤어진 후 제 삶은 다시 잿빛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깊은 우울에 빠지지는 않았죠. 그와의 사랑은 제게 살아갈 힘을 주었고 제 마음속 빈 가마에 온기를 남겨주었거든요.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반년쯤 지났을까 봉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영숙 씨 잘 지내요? 오랜만에 듣는 그의 목소리에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응, 그럼 잘 지내지. 자네는? 저 곧 결혼할 것 같아요. 덤덤하게 말하려 애쓰는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올 것이 왔구나. 가슴 한구석이 시큰했지만 저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축하해 주었죠. 어머, 정말 잘됐다. 정말 축하해. 어떤 아가씨야? 회원이었는데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빌렸던 돈, 이제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만간 계좌로 보내줄게요. 아니야. 갚지 마. 네. 그치만 그건 너무 큰 돈인데. 그 돈, 자네 결혼 선물이라고 생각해. 내가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그걸로 신혼집이라도 구하는데 보태.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 수화기 너머로 그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내 그는 감정이 복받친 듯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영숙 씨 고마워요. 정말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끝까지 이렇게. 그의 눈물에 저도 눈시물이 붉어졌습니다. 대신 결혼식에는 꼭 초대해줘. 세상에서 제일 멋진 신랑 모습 꼭 봐야 하니까. 그리고 며칠 뒤 그는 청첩장을 들고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는 한 가지 무리한 부탁을 했죠. 영숙 씨, 저 부탁이 하나 있어요. 정말 염치 없는 부탁인 거 아는데. 뭔데? 말해봐. 저희 부모님, 제가 어릴 때 2분 다 돌아가셔서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결혼식 날 혼주석에 영숙 씨가 앉아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의 전 연인이었던 내가 그의 어머니 자리에 앉아달라고? 자네 지금 제정신이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내가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 자네 새 신부 될 사람은 뭐가 되고. 제발이요. 제 소원이에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 저를 구해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 분은 영숙 씨뿐이에요. 저한테는 부모님 같은 분이라고요. 아니, 그 이상의 존재예요. 영숙 씨가 그 자리에 앉아서 제 결혼을 축복해 주셔야 저 마음 편하게 새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발 제 마지막 부탁이에요.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지켜봐 주세요.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그의 곁을 지켜줄 어른이 없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거절해야 마땅했지만 그의 소원이라는 말에 저는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네요.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가장 단아한 한복을 차려입고 신랑 측 혼주석에 앉았어요. 수많은 하객들이 저를 쳐다보며 수군거렸죠. 신랑 어머니가 저렇게 젊고 고우시네. 아니, 친어머니는 아니시라던데. 그들의 시선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지만 저는 꿋꿋하게 자리를 지켰습니다. 식이 시작되고 늠름한 모습으로 입장하는 봉수를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지난 3년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그의 땀, 그의 눈물, 그의 거친 숨결, 그의 뜨거웠던 몸.
이제 이 모든 것을 다른 여자의 것으로 보내주어야 했습니다. 아름다운 신부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는 그의 모습을 보며 저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미소로 그의 행복을 빌어주었죠. 식이 끝나고 뷔페에서 멍하니 앉아 있는데 누군가 제게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돌아보니 중후한 멋이 느껴지는 낯선 중년의 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봉수와 어딘가 모르게 닮은 듯 했지만 훨씬 더 차분하고 지적인 분위기를 풍겼네요. 네, 그런데요. 아, 저는 봉수 삼촌 되는 강경호라고 합니다. 오늘 조카 결혼식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네. 아까부터 계속 뵙고 있었습니다. 봉수 녀석에게서 가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하고 고마운 분이라고요. 그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죠. 사실 저도 10년 전에 아내와 사별했습니다. 오늘 혼주석에 앉아 계신 모습을 보며 어떤 마음이셨을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의 따뜻한 눈빛과 차분한 목소리에 저는 저도 모르게 경계심을 풀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는 대학 교수였고 봉수에게는 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돌아가신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 자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봉수와의 사랑이 뜨겁고 격정적인 불꽃이었다면 그와의 대화는 은은하게 온기를 전하는 모닥불 같았습니다. 헤어질 무렵 그가 제게 명함을 건넸어요.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다음에 차라도 한 잔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네요. 그로부터 1년 후 저는 경호 씨와 함께 살고 있어요. 우리는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지만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남은 인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죠. 그는 봉수처럼 뜨겁지는 않지만 깊은 강처럼 잔잔하고 따뜻한 사랑으로 저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봉수와의 일을 두고 수군거리기도 해요. 아들 친구와의 스캔들을 일으켰던 여자가 그 남자의 결혼식에서 혼주 노릇까지 하고 결국 그 삼촌과 살림을 차렸다며 손가락질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행복이니까요. 오늘도 저는 경호 씨와 함께 남편의 작업실이었던 공간에서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십니다. 그는 도예에는 문외한이지만 제가 다시 흙을 만질 수 있도록 묵묵히 저를 응원해주고요. 영숙 씨, 당신의 손은 정말 아름다워. 상처 입고 깨졌던 모든 것들을 다시 어루만져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손이잖아. 저는 그의 말에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인걸요. 당신을 만나 비로소 아름다운 금빛 균열이 생긴 것처럼요.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55의 과부였던 저는 아들의 친구를 사랑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스캔들이라 말했지만 저는 그것을 제 삶을 구원한 운명이라 부릅니다. 제 몸의 상처가 그의 젊음으로 아물고 제 마음의 상처가 그의 삼촌의 성숙함으로 치유되었듯 저의 사랑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더 아름다운 무늬로 피워내는 창조의 과정이었으니깐요. 만약 당신이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 마음의 문을 닫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번뿐인 인생, 기꺼이 사랑의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가장 뜨거운 당신의 무늬를 피워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깊은 생각을 들려주시길 바랍니다.